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물학술 심포지움 사회를 맡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기획이사 명지대학교 김영도입니다.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시대의 물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와 K-워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리로 2부에는 제3회 K-워터 학술상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아마 저녁 만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좀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사에 앞서서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학술 심포지움 시작에 앞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서일원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서일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본 행사는 K-워터와 공동으로 저희 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윤석대 K-워터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 학술 심포지움은 제3회 K-워터 학술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서 물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물 관리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K-워터 학술상은 물 문제 해결 및 물 분야 연구 개발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연구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K-워터와 우리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K-워터 학술상은 인하대학교 김형수 교수님이 물학술 대상을, 그리고 충남대학교 안현욱 교수님, 연세대학교 김상현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학교 한창석 교수님이 젊은 물학술인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상하시는 네 분 교수님께 먼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기후변화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례없는 가뭄과 홍수가 세계 곳곳을 휩쓸어서 전 세계가 지금 물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치수가 국력이라는 말을 새삼 절감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기후변화로 물 관리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극한 홍수 발생과 또 댐 시설의 노후화 등에 대비한 시설물 성능 제고와 안전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에 따라서 물 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물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물 관리, 물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심포지움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심포지움에서 다뤄질 가뭄, 호우 대응 방안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 관리 기술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과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현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그 흑술상 수상자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흑학술 심포지움의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에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낙 뒤에 행사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서요. 발표자분들께서는 좀 앞에 저희가 타이머가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시간을 보시고 제가 좀 조정해 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한 20분 내로 발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분들의 그 질의응답은 다 모아서 토론 시간에 묶어서 좌장님의 진행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집중호우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손석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교수님 앞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입니다. 제가 사실 이게 토목 그다음에 수장을 하시는 분들 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올 여름에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계기로 좀 많은 분들 보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나면 좀 더 자주 뵙고 싶은데요. 저는 서울대에서 기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장을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인데요. 의외로 이런 자리에 뵐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을 받은 내용은 가뭄과 집중호우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요거를 조금 기상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주십사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앞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올해 연합뉴스에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극단적인 가뭄, 집중호우 요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인지 저희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여름 혹시 뭐 기억하시는 일 있을까요? 개인적인 일 말고요. 수자원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작년 여름에 되게 충격적인 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강남이 침수가 됐습니다. 저희 기상학계에서는 이걸 서울 홍수라고 명명을 했고, 저희 기상학계에서 발간하는 국제저널에 지금 특별호로 지금 논문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나? 아마 작년 벌써 1년 지났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동작구 지역에 시간당 140mm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엄청난 많은 비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시간당 30mm만 오더라도 아주 큰 비로 보거든요. 실제로 기상청에서는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그 다음에 6시간 누적 강수량 110mm가 되면은 호우주의보를 발령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12시간 누적 강수량 120mm가 되면은 180mm가 되면 호우 경보를 발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당 140mm가 내리는 유례없는 일이었고요. 과거에 1998년 지리산 호우 이후로 가장 많은 관측 기록이었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제 그때의 당시의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틀 동안 500mm 이상의 비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이 집중호우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남부지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지금 이때 작년 8월 8일에서 8월 9일 중부지방은 표시가 돼 있는데 남부지방 비가 하나도 안 왔고요. 오히려 기상청에서는 작년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서울 홍수를 강조한 게 아니라 남부지방의 가뭄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표는 보고서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당시 이제 기상청에서 특별히 보도자료로 냈던 겁니다. 작년 남부지방, 전북, 광주, 전남, 부울경, 대구, 경북까지인데요. 1974년 이후로 가장 최장기간 가뭄이었습니다. 기상학적 가뭄이 시달렸는데 중부지방은 비가 엄청 많이 왔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하나도 안 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전체 누적 강수량을 왼쪽에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평년 대비, 과거 30년 대비 어느 지역에서 비가 더 많이 왔는지, 어느 지역에서 비가 좀 적게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중부지방은 평년보다도 130%에서 140% 정도 비가 더 많이 왔고요. 그런데 남부지방은 평년 대비 6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지역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보다가 흥미로워서 이걸 캡처해놓고 몇 번 써먹고 있는데, 이게 작년 8월 9일 날 MBC 일기예보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호우주의보가 있었고요.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있었고요. 그다음 영동지방에서는 강풍주의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상재해에 관한 주의보, 경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 두려운 거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지역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올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초에 사실 저희 기상학계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가졌던 게 가뭄이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비가 안 왔고요. 6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특히 전라남도 북도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약간 그 오탈자가 있는데,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입니다. 올 봄까지 가뭄 발생 빈도를 6개월 누적 강수량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게 갈색으로 진하게 표현된 이 지역이 가뭄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제 남부지방, 그다음에 경상도 일부 지방까지 가뭄이 아주 심각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광주 지역을 타겟팅해가지고 이 지역의 가뭄 지수가 어떻게 됐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시계열이 2019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지난주까지 지난 5년간의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데요. 빨갛게 채색된 점이 가뭄이 좀 심각했던 데입니다. 보시면 이제 광주지방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주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걱정했던 게 이 지역에 산불 걱정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예상대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산불도 매우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이 한 방에 사라졌습니다. 자, 6월까지 엄청 이 지역에 좀 힘들 만큼 비가 안 왔었는데, 6월 달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의 오른쪽 하단에 조그마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6월 27일 광주천 사진입니다. 올해 이 집중호우 때문에 첫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날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요. 6월 27일 광주 지방에 관측된 강수량은 시간당 강수량 역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2년 이상 비가 하나도 안 오다가요. 비가 왔는데 역대 기록을 갱신할 만큼 강력한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은,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30mm만 되더라도 집중호우로 보거든요. 밖에 나가는 게 사실 두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케이스인데 50mm가 발생을 했고, 이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남해는 74mm, 진주는 69mm, 부안 지역에서도 거의 5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 내리는 비가 아니라요, 1시간 동안 내리는 비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뭐 좋은 사인이냐? 절대 좋은 사인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좋거든요. 아주 비가 안 왔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그리고 이 비가 6월 초에 잠깐 오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올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이틀 정도 되는데요. 이틀간 누적 강수량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왼쪽 그림하고 작년 이 강수량 그림하고 매우 흡사한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
최근 들어서 매우 빈번해지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뚜렷한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작년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드리면 왼쪽 그림 이제 작년 장마철, 작년 장마도 되게 저희는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장마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마철 내내 단 하루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어디에선가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은 꾸준히 비가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 평균 일 강수량, 그러니까 장마철이 30 며칠이었다. 그러면 전체 강수량 나눠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역사상 가장 많은 장마철 평균 강수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마철 기간에 비의 강도가 강해진 거죠. 왼쪽 보시면은 이제 남부지방, 그다음 중부지방 일부 심각했고요. 평년 대비 보시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280%, 심지어 300% 정도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이상 동안 가뭄이 시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평년 대비 240% 정도 비가 왔습니다. 엄청 비가 온 거죠. 이제는 중간이 없고요. 양극단만, 비가 안 오면 가뭄, 비가 오면 집중호우,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저 2020년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마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K워터 분 와서 계시니까 수장 관리하신 분들은 되게 고생하셨어요. 2020년 이전에 약 7년 동안 저희 장마철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마른 장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안 온다고. 그러다가 역대 장마가 왔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수장 관리하신 분들 매우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2021년은 그나마 좀 무난하게 지나갔는데요.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부지방은 2021년부터 이어졌던 가뭄 아주 심각했고요. 역대 최장 가뭄으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23년 올해는 장마철에 마치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 발생한 것처럼 충청도, 그다음 전북 일부 지역에 아주 강력한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 탑10 대한민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한다. 계속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서울에 대해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향성이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해는 비가 적게 온다 뚜렷하고요. 1970년대 보면은 여름철 연간 강수량 보시면은 1970년대 대비 최근 10년 한 23%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른 계절에 가을철부터 겨울, 봄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도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다른 계절에 비가 안 오는 경향성이 뚜렷해진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최근 몇 년 사이처럼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안 온다? 그럼 그 지역은 수년 동안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될 것이냐? 사실 많은 분들 좀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식상하다고 외면할 이슈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경향성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현상이 많아지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가뭄도 많아지고요. 집중호우도 많아집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상단 그래프는 똑같이 한 달 동안 75mm 비가 오는 건데 이틀에 다 집중해서 비가 내리는 케이스고요. 밑에 그림은 같은 75mm인데 2, 3일 간격으로 조금씩 비가 내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림처럼 작고 약한 강수가 지속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큰 이슈가 아닌데 A번처럼 극단적인 강수와 건조기가 발생한다.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후 위기는 이 B에서 A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전반적인 트렌드 관련해서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왼쪽 그림은 1961년에서 2020년까지 일 강수량 100mm 기준의 집중호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발생 빈도가 아니라 이 60년간의 변화량입니다. 트렌드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이제 빨갛게 색칠된 부분은 이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파랗게 색칠된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동경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경 왼쪽에 제페니스 알프스라고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비를 막아주는 그늘막 효과를 만들어내 가지고요. 저희 레인 섀도우라고 부르는데 동경 지역은 이런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없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가장 뚜렷한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보시면 뭐 남북한 모두 다 집중호우가 매우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오른쪽 이제 시계열 그림 보시면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도메인 남북한 합쳐서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집중호우의 경향성 누가 보더라도 뚜렷한 상승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향성은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기상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뭄은 어떻게 되느냐? 가뭄은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뭄은 기상학적인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누적 강수량이 얼마나 됐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급성 가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하시는 분들은 이 프레시 드라우트에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 생기는 뭐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슈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생기는 이런 가뭄들, 저희 이런 급성 가뭄에 관심이 많은데 1980년부터 2020년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게 급성 가뭄의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뚜렷한 우상향 곡선입니다. 전반적으로 급성 가뭄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급성 가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폭염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으로 보여드리는 게 폭염의 시계열인데요. 보시면은 폭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기온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니까 생기는 일 아니냐?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폭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밑에 그림은 이제 똑같은 그래프인데 한 번 급성 가뭄이 발생했을 때 혹은 한 번 폭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은 1994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요즘 발생하는 폭염, 급성 가뭄 생각보다 오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빈번해지고 있고요.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측 자료에서도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급성 가뭄이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경향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참고로 이제 가뭄 측면에서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산림청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거의 뭐 1:1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산불 발생 빈도랑. 그래서 산불 대응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미래인데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자료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기상청에 일부러 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자, 금생이 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는 이제 올해 연말 되면은 뭐 사이언스, 네이처부터 모든 주요 저널과 언론사에서 대서특필할 걸로 보고 있는데 역대 가장 더운 한 해였다. 올 7월이 사실은 역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위와 2위의 차이가 현격히 큰 일이었습니다. 올해 엄청 더울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기후위기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파리협정. 파리협정의 얼티밋 골은 온난화 1.5도로 막는 게 얼티밋 골인데요. 저희는 지금 올해 말 1.3도를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매우 가까워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IPCC 보고서 초고가 나왔던 때가 사실은 4년 전이었거든요. 4년 전에는 뭐라고 보고를 했었냐면요. 2020년까지 지구의 기온은 산업혁명 대비 1.09도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작 4년 만에 저희 한 1.09도에서 1.3도로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성 뚜렷하고요. 우리나라 보시면요, 전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 경향보다도 훨씬 뚜렷한 온난화 경향이 있습니다. 온도는 2.3도에서 최대 6.3도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폭염 최대 9배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야
최대 21배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강수량도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사실은 우리나라 좀 작아가지고요. 강수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강수에 대해서는 기상청도 얼마나 변할 것이다라고 정량적인 값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는데 집중호우 뚜렷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폭염이 9배 증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돌발 가뭄도 거의 비근한 수치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그림 보시면은요, 금세기 말이면 대한민국 전역이 아열대 기후에 편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다가 뭐 공포 마케팅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자, 뭐 요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IPCC 6차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랑 강도의 변화입니다. 지금 벌써 1.3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5도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산업혁명 대비 집중호우의 빈도는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입니다. 아마 2030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값인데요. 그리고 강도도 그에 맞게끔 1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뭄은 어떻게 되느냐? 가뭄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요. 1.5도 미래입니다. 2030년이 되기 전에 발생할 걸로 생각되는 값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MBC 예보 자료가 가장 인상적인 자료였는데요. 집중호우와 가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크기도 멀었습니다. 이게 복합 기상 재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아주 빈번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인 증거는 충분하고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수단체연합회 기획부회장이신 중부대학교 이주원 교수님께서 기후변화와 극한 가뭄에 의한 환경 생태 분야의 영향 감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 5월 수산학회에서도 가뭄으로 아주 멋진 원태산 기념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아마 그중에 또 환경 생태에 관련된 것들을 좀 발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서 손 교수님은 이제 기상을 전공하셨는데 저는 토목공학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태수문학, 가뭄 이 두 가지를 좀 연결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그 내용에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환경 생태 분야의 가뭄을 감시하고 영향을 평가한다는 건데요. 이 앞서 있지만은 이 연구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물 부족 시 수생태 건강성 감시 개발을 하는 5년간의 KT 지원 연구를 앞서 지금 같이 하신 김영도 교수님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김상단 교수님 같이 5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냐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뭄이라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물 부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뭄에 물 부족이 오더라도 과거부터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나눠 썼던 인간과 생태계가 과연 얼마나 공존을 가뭄 시에도 할 수 있느냐는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 가뭄이 오면은 우리나라 다목적 때문에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천 유주량 방류량을 100% 감량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실수요량으로 감량을 하고요. 마지막에 생공용수를 감량하는데 실제로 생공용수까지 감량하는 정책을 이렇게 실행에 옮긴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뭄을 감시하고 인간의 물 부족, 가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또 기상청, 아까 기상청 가뭄도 보여드렸죠.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기관도 가뭄이 왔을 때 생태계는 죽나 살았나 감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비가 오면 우리 재해연보라고 그러죠. 피해를 다 조사하고 피해액도 산정하고 그러잖아요. 가뭄은 가뭄이 끝나고 나서도 피해액조차 산정하지 않습니다. 재해연보에 똑같은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가뭄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학술적으로 좀 연구를
가자 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환경부에서 제가 2017년에 같이 한번 이런 걸 기획을 했고 다행히 이 연구가 채택이 돼서 이 연구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림인데요.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이 나옵니다. 그 지금 위에부터 오른쪽에 보라색이 기상학적 가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지수의 구조 보면 PDSIR이라고 있거든요. Pressure, Driving Force, 그다음 State, 그다음 Impact.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지수를 만들거든요. 가뭄은 다 지수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상학적 가뭄은 프레셔입니다. 이제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러죠. 모든 가뭄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S라고 해놓은 스테이트, 저거는 이제 농업적, 그 드라이빙 포스에 의해서 농업적 가뭄이 생기고 하천에 물이 줄고 저수지가 비는 그 상태. 그 스테이트를 모니터링하면 기상학적 가뭄하고 농업적 가뭄, 소일 모이스처 이런 걸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임팩인데요. 임팩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스테이지 더 오래되면 이제 사람들이 생공용수를 위해서 서로 지자체 간에 이제 뭐 싸우죠. 물 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코노믹 임팩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 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분야는 저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있는 환경 분야의 임팩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뭄으로 인해서 환경 분야의 피해는 굉장히 그 인간에게 벌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 부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생태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피켓을 들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피쉬도 우리하고 똑같이 물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도 생존권을 줘야 된다는 피켓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베제테이션이 스트레스를 받고 산불이 나고 수질이 악화되고 저 어류나 다른 생태계의 서식처가 훼손되는 저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야만 가뭄 시에도 서로 사람과 생태계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의 모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 장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아주 편한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가뭄에 와서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여드리는데 다양성 감소하고 서식지 없어지고 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사실 저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 정도야 나중에 회생이 되겠지. 언젠가 그 임계치만 안 넘기면 되겠지. 하지만 저거에 대한 항복점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또 저거를 생태계 대신에 인간으로 대치를 시켰으면 예를 들면 인간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욱이 생태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이코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이 휴먼 액티비티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영향을 받으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생태계가 인간에게 공급하던 생태계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뭐 워낙 요즘 사람들의 문화가 생태계하고 공존하는 문화보다는 이제 다른 문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생태계 서비스가 없어도 사실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생태계 서비스가 주는 건 심각한 수준이죠. 어쨌든 저희 연구진이 환경 생태학적 가뭄이 뭐냐 정의를 일단 내렸습니다. 아직은 정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광의적 정의, 협의적 정의가 있는데 장기간의 강수 부족이 발생을 하고 하천수도 줄고 이로 인해서 수생태계 또는 육상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되는 물 부족 현상을 바로 환경 생태학적 가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외국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생태학적 가뭄을 잘 감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시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를 감시할 것이냐, 그다음 무엇을 감시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정립을 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그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테레스트리얼 이코시스템하고 아쿠아틱 이코시스템 두 가지를 나눴고요. 그다음 무엇을 모니터링할 것이냐는 식생, 어류, 저서성 동물, 수질 이런 것들을 저희 대상으로 삼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냐는 거는 이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지금 가뭄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 또는 뭐 취약도를 평가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의한 환경 가뭄, 생태 가뭄이 일단 두 개를 분리했고요. 환경 가뭄에는 식생하고 수질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고 생태 가뭄은
어류하고 저서성 동물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생은 사실 역사가 좀 깁니다. 저희들이 처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리모트 센싱 기술이 그동안 우주에서 지구를 탐지하면서 지구의 각종 수생태계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나사에서 런칭한 아쿠아하고 테라 이성이고요. 남극과 북극을 서로 극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 전역을 한 톨도 빈틈이 없이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 자료를 이용을 했고 저 식생 지수, 취약성 지수 저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나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모든 온도 자료, 뭐 강수 자료, 또 식생에 관련된 스트레스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걸 이제 컴포짓을 하죠. 어떻게 컴포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 컴포짓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한 지역에 가뭄이 왔을 때 저 가뭄 상태는 사실 수문학적 가뭄, 기상학적 가뭄과 공간적, 시간적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딜레이가 되어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이게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트 센싱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미계층 유역에 대해서도 다 관측이 갑니다. 우리가 북한도 관측할 수 있고 또 가뭄의 공간적 특성이 홍수하고 달리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가뭄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기상 패턴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웨스트 패시픽 대기 패턴이라든가 이런 데 묶여있기 때문에 상해, 오키나와 이런 데가 같이 묶여서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역의 가뭄을 감시할 수도 있고 또 그 가뭄의 이동 경향, 중심의 이동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식생은 말이 식생이지만 저 이용 패턴을 갖다가 작물로만 전환을 하면 식생 가뭄과 또 농업적 가뭄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로 아마 개발이 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인데요. 수질 부분은 수질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수질이 뭐 수십 가지일 텐데 그걸 다 모니터링할 수 없고 그 중에서 가뭄에 민감한 인자들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수질이 가뭄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반대입니다. 어떤 건 가뭄이 왔을 때 나빠지는 수질이 있고 어떤 건 가뭄이 왔을 때 거꾸로 좋아지는 수질도 있습니다. 이게 저모여먼이냐 또는 비저모여먼이냐에 따라서 거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목표 수질 등급을 갖다 전부 보고 그다음 가뭄에 반응하는 기작이라든가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우선은 BOD하고 TP 일단 두 가지 약간 점, 비점 이런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이 그림 왼쪽 그림은 아주 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저 SPI를 쓴 거고요. 위에 SPI가 바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한 거고요. SPI가 플러스 지수를 나타내는 건 홍수 상태거든요. 그래서 심한 가뭄 상태하고 홍수 상태에 BOD와 TP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BOD는 왼쪽 그림 보면 가뭄 상태에서 72%가 목표 수질 등급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TP는 90.7%가 목표 수질 등급. 가뭄이 오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근데 홍수 상황으로 가면요. 좀 비가 많이 오면은 BOD가 28%로 굉장히 이제 수질이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TP는 좋아지지만 BOD만큼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하면 가뭄이 왔을 때 수질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구나. 환경부가 그냥 일반적으로 1년 365일 수질 관리하는 수질 관리 패턴과 가뭄이 왔을 때의 수질 관리 패턴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국토부나 환경부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게 시즌별로 달라지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목표 수질 등급 초과도를 보면 저렇게 중건역별로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냐면 토지 이용 상태라든가 또는 그 오염 부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가뭄에 대한 반응이 저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가뭄에 좀 내성이 있는 유역이 있고요. 가뭄이 오면 쉽게 저렇게 수질이 나빠지는 유역들이 있습니다. 저런 유역 관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가뭄인데 이제 저서성 동물은 제가 뺐고요. 너무 양이 많아서. 저희도 연구가 전부 낙동강에 지금 치우쳐 있는데요. 저거는 뭐냐면은 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적 가뭄 스테이트 모니터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뭄에 의한 생태 분야 영향, 그냥 임팩트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콜로지컬 드라우트 스테이트 모니터링이 있고 이콜로지컬 드라우트 임팩트 어세스먼트 두 가지를 나누고 저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면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과연 물 공급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서 가뭄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희 연구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과연 물고기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얘네들한테 얼만큼의 물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30년간 저 유역에서 발생했던 유황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 이제 Indicators of Hydrologic Alteration이라는 걸 썼는데요. 한 68개 정도 지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역에서 발생했던 미니멈 익스트림 로우 플로우 값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감천 유역에는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는 0.79 CMS 정도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러니까 저 0.79 CMS라는 거는 어류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짜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될 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걸 넘기고 나면 이제 또 뭘 평가를 해야 되냐면요. 얘가 이제 정상 상태에서 가뭄 단계로 들어가는 그 기준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쓴 거는 저 이코시스템 펑션 모델이라는 걸 썼는데요. 저거는 식생이 됐든 어류가 됐든 저서성 동물이 됐든 그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과거에 관측되어 있는 숨은 양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얻게끔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statistical analysis,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수리 분석도 합니다. 하이드롤릭 모델링을 합니다. 하천에서의 유량, 유속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GIS 분석을 해서 어류들의 서식 공간을 이제 끄집어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입력 자료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넘기고요.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류의 생태적인 특징을 잘 모의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뭐 모래무지, 쉬리, 피라미 뭐 여러 가지를 다 모의했는데 지금은 이제 피라미만 일단 보여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1년 365일 물고기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큼의 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시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란기라든가 치역이 이런 데는 적어도 인간들에게 줄 물을 최소한 세이브해서 얘네들이 산란을 해서 부화할 때까지 필요한 유량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서식지의 서식지 분포라든가 또는 산란기가 5월에서 7월 그러면은 나머지 개월은 모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서 7월 달만 딱 모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부화하는데 60시간이 걸린다. 그럼 60시간 동안 이 물을 이제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수심이 1m다, 1.2m다. 그 수심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평균 수명이 5년에서 6년이다. 그러면 적어도 5년에서 6년 빈도로 이러한 유량이 5월에서 6월 동안 예를 들면 10일 동안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 적어도 이 생태계에서 저 종이 소멸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코시스템 펑션 모델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산정됐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피라미의 산란기인 5월에서 7월 사이에 10일 정도 지속을 시켜주고 10일 안에 부화에 성공을 해서 치어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피라미의 생존 기간 안에 한 번씩 일어나게끔 한다는 게 바로 8CMS가 산정이 됩니다. 저 유역에 대한 그래서 8CMS 밑으로 떨어지는 걸 이제 5월에서 7월 그걸 이제 가뭄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수를 코디네이션을 했고요. Ecological Drought Index for Fish Habitat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거는 SPI 모니터링하고 전혀 다른 시간에 다른 형태로 가뭄이 감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가 다행히 위에 댐이 있으면 댐을 지금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 시기에 저만큼의 유량을 갖다 공급해줌으로 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가뭄 위험 상태를 노란색이나 또는 흰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댐 관리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기까지가 이콜로지컬 드라우트 모니터링이고요. 이콜로지컬 임팩트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유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아까 그 헤비텟이 줄어듭니다. 이제 어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천 전 구간이 뭐 80km가 됐든 100km가 됐든 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유량을 흘려보내고 그 유량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식생이 됐든 저서성 동물이 됐든 어류가 됐든 걔네들이 좋아하는 수심과 유속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표출한 게 저 왼쪽 그림입니다.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8CMS의 물이 흐를 때 감천에서 피라미가 선호하는 서식 공간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공간입니다. 근데 저게 가뭄이 오게 되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줄어드는 양을 이제 저희들이 다 똑같이 이제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서식처 면적을 추정하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좀 더 그 미리 그러니까 아까는 가뭄의 생태학적 가뭄의 스테이트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서식처가 얼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임팩트를 어세스먼트해서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은 저희들이 이 다음 단계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제 시나리오도 좀 집어넣고요. 그래서 좀 더 롱텀으로 예측을 해서 과연 그럼 서식지가 더 개선이 될 건지 나빠질 건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 연구를 아마 확장하면 또 다른 차원의 환경 생태계 가뭄 감시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아직 진행 중인 연구라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주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인덕대학교 정참삼 교수님께서 기후위기 시대 폭우 재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름철에 비 많이 오면 24시간 이 방송에서 뵐 수 있는 우리 정참삼 부회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면서 허일원 회장님 또 이재영 부회장님하고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발제자들을 이제 선정하고 했는데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신 물 전문가 앞에서 이제 이 집중호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감이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냥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폭우재난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까 손석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아까 손석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 동안 4번이 아니고 5번의 기록 경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태풍이 7개 왔고요. 2020년도에는 최장 장마 기간으로 54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시강우량 141.5mm가 기록이 경신됐고요. 그 다음 작년 7월 14일 같은 경우는 1최대 강우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석우 교수님 말씀으로는 2022년도 장마의 총량이 또 기록을 경신한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5번의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디케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중호우가 오면은 서울 시민들이 대충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를 수공구조물들의 어떤 설계빈도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처하기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 만들어 놓고 신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예산, 이따가 제가 예산 문제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는 말레이시아 2013년도에 스마트 터널 운영해서 10년 동안 오퍼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다 그런 거 보고서도 나왔지만 도입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또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그러면 지금 대부분 작년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에서 취수대책, 금년 취수대책 10가지를 내놨는데 9가지가 비구조적인 대책입니다. 구조적인 대책은 거의 이제는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보면 조금 안타깝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책임 기관은 어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만일 물관리 일원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얽히설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2023년 폭우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14일은 굉장히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서 이제 나왔죠.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정보의 공유 실패라는 것들이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7월 14일 날 보시면 우리가 댐이 원료했다고 신문에서 굉장히 나왔던 괴산댐 원료 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문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날 3번의 사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83mm가 왔을 때 그 당시 유출률이 한 33%였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가 이어졌을 때 유출률이 60%, 진짜 비가 많이 왔었던 7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400mm가 왔을 때 유출률이 94%였습니다. 1,500만 톤짜리
댐에 발전용 댐에 2억 4천만 톤의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환경부가 이번에 보면은 2021년도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 여러 가지 수해가 나다 보니까 2022년도 7월 14일 7월 이제 홍수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 여기 키워터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통상 제한 수위기보다 4, 5m 낮춰서 설치했습니다.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 저류 용량을 한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3억 톤을 줄였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리스키한 운영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7월 달에 왔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수적인 운영이 가능했지,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이런 이벤트가 오고 있는데 이런 운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부가 선제적으로는 잘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벤트가 8월이나 9월 달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방 및 하천관리 예산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에 2조 4천억이었던 게 1조 2천억으로 2020년도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14일 날 1207군데의 제방이 완료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평 제2차도 얘기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4분의 사망자가 났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테이크홀더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부처 보면 홍수통제소부터 시작해서 행복도시, 지자체, 공공기관, 그다음에 설계사, 시공사.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문제가 법정에 가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중앙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14명이 사망이 됐던 구글 지도로 보면 200m,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200m 내외 되는 구간에 총 그 사고 당시에 가교 4개, 철교 2개, 차로 1개, 총 7개의 교량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수기에 어느 정도 이것들을 좀 컨트롤 타워 없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량들 사이에, 가교 사이에 있는 구간의 제방이 원류가 나면서 났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7월 14일, 우리가 7월 14일 집중호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날 저는 7월 13일, 14일 방송국에서 계속 어쩌다 보니까 대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의 핵심, 그 방송에서의 핵심 뭐냐면 서울 지역 침수, 작년 우리가 8월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침수 문제만 갖고 막 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날 이제 기상청 수치예보 모델하고 그다음에 윈디라든가 ECMWF 모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강수 밴드가 굉장히 강한 게 이게 집중적으로 오는데 5개 모형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저희들이 뭘 얘기했냐면은 저기 군산으로부터 저기 안동,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이 밴드에는 지대본을 구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대본을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큰 정말 피해가 날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방송은 어떤 그 행정적인 그걸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그 밴드에서 이런 사건들이 났던 것들이 좀 지나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결국은 필드에서 일하는데 하천에 관련한 지자체의 관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경기도에서 좀 여유가 있는 여주시 하천과의 인력이 12명 있다고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여주시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여주시에 국가하천 4개, 구간, 지방하천 32개, 소하천 168개가 있습니다. 12명이 관리를 합니다. 여기보다 좀 더 많은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지자체 중에서 아마 하천이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도 10명 내입니다. 그나마 10명씩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쪽으로 가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인력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김병식 교수님 여기 오셨는데, 김병식 교수님이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이제 주로 그리셨던 그림입니다. 결국 저희가 보면은 해저드, 익스포저, 리스크에서 결국 줄여줘야지 된다라는 건데,
결국 이 그림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얼만큼 줄여줘야지 이거를 얼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비구조적 익스포저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정량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정책 당국에서는 비구조적인 대책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구조적인 대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인명 피해를 감소시키는 정도의 재산도 어느 정도 재산 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인 수혜를 감소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대책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도 뭐 이거는 이제 김병식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그림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푸른 개소통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조적인 대책에 해당되는 거고요. 노란색이라든가 붉은색 계통은 우리가 결국 비구조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도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곧 턴키로 이번 달 중으로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심도 터널은 터널인가? 그냥 통수를 하는 하수도처럼 구간인가? 아니면 저류 기능을 하는 저류 시설인가?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는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다들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스마트 터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세 가지가 포커싱이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큰 저류지가 유수지가 있고요. 출구 쪽에 큰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오퍼레이션 룰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의 재사용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던 것들을 이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참 안타깝게도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가서 봐야 되냐라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좀 더 이런 것 시장이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는 서울에서 이제 신월 대심도 빗물 터널이 완공됐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엔지니어링 협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전체 엔지니어링 구조물 중에서 대상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월 빗물 터널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설계하신 분이 상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환경부의 비에타 R&D가 금년 중으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신월 빗물 터널이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돼서 우리가 서울의 시내에서 계획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에서의 플랜에서의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빗물 저류 사업들은 빗물 저류 사업들이 유역에서의 영향을 어떻게 끼치나를 보면 이 빗물 저류 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행안부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하천관리회 쪽에서 보면 이것들을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그 환경부라든가 물유역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적으로 이런 조그만 가성비가 좋은 이제 치수 수단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하 차단 시설 같은 것들은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서 굉장히 돼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위험 시설은 1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전국 도로과에서 이것들은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은 협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재해 지도, 홍수 위험 지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홍수 위험 지도가 부동산 거래 시에 통보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이것들을 부동산 시세 하락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저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통과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한 4년, 5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플러드 맵이라든가 세이프 맵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도시 침수 예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상 예보도 불확실한데 침수 예보까지 가는 게 굉장히 리스크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구조적인데 1:1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한된 자원과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천 공사비가 소하천 같은 데도요, 1km 공사하는데 평균 100억 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제방을 높이면 교량도 같이 그러니까 하천공사인데 교량공사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수계 내에서 금년에만 1,200개 정도 제방이 붕괴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유지 관련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천 사업이라고 가보면 제방 공사비보다는 다른 공사비들이 훨씬 더 과증하다. 그 다음에는 또 지방에 가보시면 굉장히 좀 슬픈 얘기들이 있는데요. 500억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피해 주인은 3가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3가구를 위해서 뭐 100억, 200억을 투자를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이면 차라리 그 지역 토지 매입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 지자체 예산 문제 때문에 몇 가구를 위해서 몇백억 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자체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연부를 보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환경부의 공무원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가 그러면 1,000명이 빠졌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국토부가 1,000명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3,800, 한 4,000명 수준에서 조금 줄다가 거의 유지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 관련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왔지만 환경부가 예산이 인력은 좀 많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000명이, 그러니까 환경부가 예전에 한 1,800명 있던 조직에서 2,800명 정도까지 늘었으면 1,000명 그만큼 물 관련 예산이 증가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게 준하게 최소 3분의 1 이상은 물 관련 예산, 그러니까 치수 관련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뭐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에 치수 예산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떠왔는데요. 보면 환경부는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치수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수 관리도 뭐 해야 되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물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치수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대기 쪽이나 이런 데 쪽에 예산의 증액된 비율에 비해서 물 관련 예산들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4년도에는 조금 증가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동안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향후 문제가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복잡한 이 일관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빈도에 대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통일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가 있죠. 수해 대응에 대해서. 그러면 역할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을 어떻게 누가 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의 대응 능력,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7월 14일 사례에서도 분명히 300mm에서 500mm 강우가 예상됐는데도 누구도 지자체의 지대본을 구성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특정 부처 보면 독일, 그 다음에 선진국들 보면 기후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기후 관련 기후 재무부인가 뭐 그래서 재무부의 기후 관련 부서를 떼기도 하고요.
대부분 국가들이 보면 기존 부서에다가 기후 위기라는 말을 붙여서 같이 부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부에서 결국은 치수 사업은 개발 사업인데 이 문제와의 조정 기능, 예산 문제, 규제 기관의 특성 문제, 무엇보다도 이제 지자체의 협업 기능 문제, 대규모 재난 뭐 대응 능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참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지금 발표하신 이런 다양한 물 기후 위기 관련한 가뭄 홍수의 위기를 K-워터에서 스마트 기술로 해결을 하고자 노력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가람 플러스에 대해서 K-워터 디지털 물관리부 권문혁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자공사 권문혁입니다. 저는 저희 K-워터에서 지금 개발 중인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저희는 디지털 가람 플러스라고 브랜드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업 계획 목표, 주요 성과,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시연하면서 저희 기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주세요. 예. 우리는 현재 기후 위기가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수혜가 빈발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 전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이라고 있는데 이 정부구현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섬진강댐 등 세 개 댐의 하류에 큰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동안 K-워터가 댐을 주로 바라보며 댐 운영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하류 상황도 고려를 하며 댐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내부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댐과 위역과 하천을 하나의 툴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도입, 2021년 섬진강 댐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는 5대강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내년까지 남한 전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디지털 트윈이 제조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조업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도시, 교통, 국방 등 뭐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별로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목적은 다소 다르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자원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보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사전의 시뮬레이션, 그 결과를 피드백, 어떤 최적의 그 의사결정회를 찾는 그러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정의를 내리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의 단계를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레벨 1은 미러링이라고 묘사,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사이버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걸 레벨 1이라고 그러고요. 레벨 2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 실시간 센싱 데이터를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레벨 2까지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레벨 3는 시뮬레이션, 그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가는 단계를 말을 하고, 레벨 5는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자율이 되겠죠. AI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근데 저희 K-워터는 지금 현재 레벨 3까지 와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은 기관들이 지금 디지털 트윈을 사업을 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 개발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레벨 3까지 단계에 간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다음 목표는 레벨 4입니다.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물관리 분야에도 홍수가 있고 위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잘 연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다음 단계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간적 범위는 처음에 저희는 저희 디지털 트윈을 버전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버전 1은 섬진강댐을 대상으로 했고요. 버전 2는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고, 버전 3는
이제 남한 전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이 최근 15까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버전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기술적 범위가 되겠는데요. 그 저희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는 모니터링, 가뭄, 홍수, 물순환 등 총 6가지의 패키지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기본이 되는 사용되는 3D 엔진에는 웹 GIS 기반의 엔진이 있고 뭐 언리얼,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 기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K워터는 웹 GIS 기반의 그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으로 지도로 표출하는 그런 기능과 더불어 지도 영상 설정, GI 설정, 뭐 지도 조작 등 우리 K워터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 디지털 트윈의 가장 기본이 되는 3차원 지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교량과 같은 그 하청 구조물은 드론으로 근접 촬영을 합니다. 근접 촬영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메쉬로 만들고, 메쉬에다가 텍스처링을 해서 저렇게 3차원 객체를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에 탑재를 했고요. 특히 댐 저수지 같은 경우는 멀티빔 에코 사운드란 장비를 활용을 해서 마치 저수지를 3차원 스캔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그 3차원 지도는 정사 영상, 그러니까 항공 영상을 정사 보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사 영상과 DM을 병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3차원 지도에 그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등의 기능을 탑재하는 순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일반 PC용으로, 개인 PC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 K워터에 보면 물관리 종합상실에 저희 빅보드가 있습니다. 빅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PC 모니터를 한 3.5개, 4개 정도 붙여놓은 그런 환경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 쓰면 아이폰을 이렇게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놔도 이렇게 보기에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리스판시브 웹페이지니까 반응형 웹페이지로 만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반응형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빅보드의 표출, 저희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저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올 홍수기 때, 그러니까 홍수기 때 저희가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플랫폼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댐 운영 의사결정에 활용을 되는지 저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마 기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섬진강 유역의 홍수 조절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4일 17시까지 약 130mm의 강우로 인해서 섬진강댐은 초당 최대 2,000톤의 홍수량이 유입된 상황에서 85%는 댐에 저류하고 15%인 초당 300톤을 수문 방류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6일까지 섬진강댐 유역에 약 300mm의 많은 강우가 기상청으로부터 예보됨에 따라 섬진강댐은 최대 초당 1,500톤으로 방류량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섬진강댐 계획 방류량의 약 80% 수준으로 하류하천의 일부 구간에서 계획 홍수의 초과로 홍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K워터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와 협의를 통해 기상 및 하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방류량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7월 15일 오전 섬진강댐 하류 하천의 수위 현황입니다. 예상보다 적은 강수로 홍수 예보 주요 지점인 구례교, 금곡교 등은 정상 단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하천 홍수량에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섬진강댐은 후속 강우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초당 1,500톤을 700톤으로 줄여 방류하면서 하류하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섬진강댐이 추가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영산강 홍수통제소와 협의하고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당 700톤을 방류하는 경우 하류하천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 강우 및 댐 방류의 영향으로
계획 홍수위 및 재방구는 초과하지 않으나 22개 지점에서 제약 수위가 초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람이 발생한 제약사항은 하천구역 내외에 있는 세월교 및 도로 등으로 관계기관에 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고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며 댐 직하류 지역은 빈틈없는 경보방송을 통해 방류량 증가로 인한 수위 상승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K-워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세계에서 홍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및 피드백을 통해 물관리 의사결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디지털 가람 플러스를 직접 시연하면서 주요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 노트북에다가 로컬로 지금 데이터를 담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연은 저 벽에 기둥인가요? 기둥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희 김용석 대리가 좀 맡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키맵에서 한강을 클릭하고 서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민 좀 해주시고요. 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건물을 탑재해 보다 현실감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플릿 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화면에 다양한 지도를 업로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홍수 시나리오를 하나의 화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툴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댐 방류에 앞서 하류 하천 상황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천 수위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수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플랫폼과 연결된 CCTV를 통해 하천 수위와 하천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멀티빔 에코 사운더라는 장비를 활용 저수지 하상을 마치 3차원 스캔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GIS 기능을 활용하면 표고, 거리, 하천 단면 등의 공간 정보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K-워터에서는 홍수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2020년 홍수 피해 지도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적이 아닌 동적인 홍수 위험 지도를 제작, 과거 홍수 범람 사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방 원료 및 파재 등으로 홍수 범람이 발생한 지역을 수력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하였고, 홍수기 전 또는 홍수기 중 댐 운영에 참고하는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 수위가 제방구를 초과해 농경지로 홍수가 범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작한 홍수 위험 지도를 활성화하면 실제 피해 지역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본 플랫폼은 댐 운영의 제약사항 정보도 제공합니다.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화기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클릭해 주시고요. 네. 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제약 내용 및 현장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360도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서 직접 제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K-워터는 본 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세계에서 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 및 피드백을 통해 물관리 의사결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이재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종합 토론 시간인데 모두 네 분의 네 분의 패널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먼저 참석해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홍익대학교 이승우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김태용 교수님, 강원대학교 김명식 교수님, 부경대학교 김상단 교수님, 환경부의 정성조 과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분당 한 5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은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로부터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왼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우 교수님이 나중에 해줬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승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이승우입니다. 먼저 오늘 2023년 물학술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 서일호 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해 주셨던 많은 분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토론자로 지명해 주신 이재용 교수님한테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발표하셨던 내용들 정말 재미있게 봤던 부분들 많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관심도 많았던 부분들도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총괄 간사이신 우리 정창선 교수님께서 질문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이런 지하에 하셔서 제가 질문은 못 드리고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분야에 계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하실 동료분들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손소호 교수님께서 가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기후 위기에 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를 하신 연구자들분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가뭄에 관한 인식도 거기에 맞춰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부족한 거에 관해서 가뭄을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식의 가뭄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고려하는 가뭄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공감대를 한 번 더 형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가뭄들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은 연안 지역에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염해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염해에 대한 피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강우에 관한 용수 부족의 현상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지하수의 사용량도 높아질 거고 그런 총괄적인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가뭄에 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맞물려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이주영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뭄에 관한 연구를 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생태에 관한 연구까지도 영역을 넓혀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감명을 받고 들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생태계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조금 많아서 이것저것 책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생태계를 관리하는 건 인간인데 그러면은 인간을 관리하는 건 누굴까라고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생태계가 저희 인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상호 공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나가는 게 어쩌면 생태계 이제 환경, 생태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했던 관제 중심의 생태계 연구가 아니라 이제 행동주의 정심의 생태 연구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그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제 같이 보고 있는 얘기인데요. 일상적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적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선행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개 단계에서 현재 이주영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생태학적 가뭄의 지수랑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수에 관한 얘기로 계속 귀결되고 있는 어떤 환경 생태학적 이야기들을 척도라는 이야기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패러다임의 시프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서면은 이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저기 환경부도 오셨는데요. 환경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표랑 지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변수들의 조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척도가 되는 순간은 걔네들 안에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논리적인 또는 경험적인 어떤 연결 체결 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표현력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단순히 규모의 경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연구자들의 열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찬원 교수님께서는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치수를 하고 있으니까 치수를 하는 사람들한테 핵심적인 말씀들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 중에 저는 정 교수님께 질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자원 전문가들이 대비와 대응을 하는 폭우 재난에 관해서 하는 방향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저희는 대비를 잘하고 대응을 잘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대비 행위에 관해서 이런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은 대응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도 효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의 투입에 비례하는 게 정말 대응의 효과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문혁 부장님께서 이제 플랫폼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DT에 관한 이야기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DT는 이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DT를 만드는 사람에서 보는 DT가 있고 그다음 DT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DT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DT가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 부장님께서 제시하는 스케일 중에 이제 워킹 스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밀집도가 높은 스케일인데 이제 그런 밀집도의 경량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직간접적인 교류가 가능한 디지털 트윈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리뷰를 봤을 때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많이 나오죠. 어느 주유소에 기름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직간접적인 교류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단계의 페더레이션이 되는데 이제 페더레이션에서 무엇을 연합할 것이냐, 무엇을 묶을 것이냐, 어떤 목적을 묶을 것이냐에 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충분히 된다고 하면 사실 이질감이 최소화 될 거고 그러면은 정말로 탑 클래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수자원공사가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제 의견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은 이제 네 분 발표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갖다 쭉 해주셨는데 질문이 딱 하나 있으시네요. 보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그런 정창삼 교수님한테만 이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묶어서 이 토론이 끝나 한 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옆에 계신 한양대학교 김태웅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태웅입니다. 오늘 제3회 K워터 학술상 시상식하고 관련해서 이제 물학술 심포지엄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축하 인사를 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수상하시는 앞에 앉아 계신 네 분 수상자께 진심으로 이제 축하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해서 네 분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기후 변화 시기 물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키워드는 물 위기 같습니다. 물 위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요 물 위기가 도대체 왜 오고 있는지 따져보면 그 앞에 있는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붙어 있죠. 기후 변화가 이제 뭐 발생을 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강우 패턴이 좀 평화화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물 위기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유럽과 같은 좀 강우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기후 변화가 작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우 집중도는 높아지고 따라서 홍수량은 이제 증가하고 가뭄기는 늘어나고 상당히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강우 변동성에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중간이 없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단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호우가 이제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집중되는 얘기들은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강우하고 홍수가 짧은 기간 내에 번갈아서 이제 발생하는 사상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7월 장마 태풍 기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갈수 기간인데 우리가 요 패턴이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봄 가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6, 7, 8월에 홍수가 크게 발생하고 만약에 여름 강우가 적어지면 그 홍수가 끝나고 나자마자 가뭄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따라서 홍수하고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것이 또 그 심도가 또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닥친 상황에서 이것들을 지난 과거 한 뭐 20년 가까이 저희가 구조적인 대책보다는 이제 비구조적인 대책 또는 소프트한 방향의 어떤 대책으로 저희들이 근근히 버텨왔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는데 지난 일요일이죠. 12일 일요일 저녁에 이제 KBS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기후 시대 물전쟁 여기가 방영이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거기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신 분이 3분 정도 계십니다. 김병식 교수님 계시고요. 아직은 안 오셨는데 권현영 교수님 계시고 오늘 발표하신 이제 권문혁 박사님 이 3분이 이제 발표를 그때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강우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강우 변동성 커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건 우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조건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학계, 수자원관리기관, 산업계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다목적 댐의 역할 그리고 다목적 댐에 대한 재개발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충분한 그 커퍼시티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관리 기술 그리고 뭐 운영 기술 그런 비구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그걸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절박한 그 입장에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주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환경적인 영향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가뭄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이제 10여 년부터 사실은 가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실효성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영향하고 피해에 대한 인벤토리를 계속 구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2008년쯤에 이제 소방청 과제를 하면서 그러한 이제 체계나 프레임을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든데 지금이라도 쌓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좋은 방향의 이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는 이제 K워터에서 환경부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늦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가서 이주영 교수님 같이 이제 가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생공용수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환경 생태학적인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책이나 뭐 그 산업계 그리고 대국민 인식 제고 방향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은 뭐 가뭄 쪽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오늘 뭐 가뭄과 홍수 이러한 그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홍수와 가뭄의 이제 동시 발생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실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오전에는 제가 남쪽에 가서 가뭄에 관련된 회의를 참석을 했었고 오후에는 서울에 와서 홍수하고 관련된 회의를 참석을 했었는데 오후 회의에서는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지. 하여튼 그런 게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강원대학교 김병식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김병식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제 이름이 몇 번씩 나와가지고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 지도 교수이신 김용수 교수님께서 상을 받으시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오니까 또 예전에 책에서 뵀던 분들도 많이 뵙고 TV에 나올 때보다 더 떨리고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뭐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특히 오늘 또 정창삼 교수께서 자문자답을 하셔서 이렇게 PT를 보고 말해야 될 얘기를 다 또 써놔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뭐 보편적인 얘기 몇 가지만 드리고 말 건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기후 변화라는 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변화를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로 쓰게 됐고 오늘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이 다 이제 수자원 관리의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자원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분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뭄과 홍수.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바뀌어야 될 그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어렸을 때 보면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지나친 게 모자른 것보다 못하다는 말인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설계도 지나치게 해야 되는 시대에 살게 됐고요. 또 저희가 또 이제 항상 듣는 말이 야,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 그랬는데 이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고 과유불급이 틀려지는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 설계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해오고 이제 앞으로도 하고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기후변화라고 해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승호 교수께서 말했지만은 기후변화에 있다 없다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는 우리의 그 실무에 들어가게 되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기후변화 양분이 굉장히 심해진다. 그 다음에 뭐 하천의 예산 관리 등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상, 수자원, 그 다음에 이 재난이라고 하는 분야가 지금 아직까지도 구분돼서 분리가 돼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런 물위기라는 곳에 얘기를 보면은 물론 이제 물환경단체에서 주관이 되고 수자원공사가 뭐 이렇게 관련이 됐다고 하지만 기상 관련된 교수님도 오셨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뭐 관계들도 오지 않았고 꼭 와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또 하나는 수자원 하시는 분들만 들어와 있고 재난 관련된 부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후 변화의 위기 시대에 사는데 저희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는 토목과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학교 가서는 재난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AI 소프트학과의 이제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점점점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수자원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 수자원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갇혀서 수산이라고 하는 디멘전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를 한번 돌이켜볼 생각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앞에서 이제 기술적인 거나 그 다음에 그 정책적인 거나 예산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예산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치는 인력 양성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인력 양성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기술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기후 변화는 손수호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기상청에서는 기상, 기후, 빅데이터 융합이라는 관점에서의 기후 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아까 이제 그 디지털 DT 가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DT 가람이 결코 수장호는 아니거든요. 디지털적인 컨텐츠들을 이용을 하는 기술적인 기술의 수자원을 이용하는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과유불급이 틀려지는 시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해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적응이 실제 실무자들이나 설계자들이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러한 그 극한 현상에 의한 재난, 그 피해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고요. 오늘도 그 수자원 또 재난 그리고 디지털 기술까지 융합한 그 통합 측면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경대학교 김상단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김상단입니다.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손석우 교수님 발표를 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사실 들었던 얘기들이었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의 빈도, 강도, 범위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심각해질 거라는 경고는 사실 많은 학자분들로부터 제기가 돼 왔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문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에서 멈추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극심한 가뭄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호주도 그랬고 러시아, 북부 아프리카, 스페인, 미국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이벤트가 우리한테도 분명히 한 번쯤은 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 시스템이 그럼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강한 이벤트에 맞서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물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공급원도 지금은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몇 번의 가뭄을 겪어봤죠. 제가 공부하기 전인 94년, 95년 가뭄도 그랬고 또 올해 초에 호남 지역 가뭄이 되게 위험했었지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선배들이 잘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럭저럭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버텨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한 2번 정도의 가뭄 이벤트가 연속이 되면 우리가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3번 정도 가뭄이 연속으로 겹치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거기에서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었고요. 두 번째 발표하신 이주원 교수님 발표는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를 그냥 제 스스로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으로 물 부족 관리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환경학적인 생태학적인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물 관리의 방향성은 인간 중심 일변도에서 결국에 가서는 자연하고 인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주원 교수님 발표 때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이 발생했을 때 주요 댐으로부터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하천 유지유량을 100% 우선 감량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즉 용수 공급의 중요성을 따져 보면은 당연히 1번이 생활용수고 그 다음이 공업용수, 농업용수고 생태계를 위한 물 공급은 가장 뒷순위이고 그뿐만 아니라 위험이 감지되는 그 순간에
100% 감축해도 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중국도 당연히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두 번째 우선순위가 사실은 생태계를 위한 물 공급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도 당연히 21세기 들어서는 농업용수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용수가 농업용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수자원 인프라를 우리가 평가해 볼 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때는 더 많아지는데 뭐 아까 발표에서도 말이 나왔다시피 확보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물 부족이 발생을 했을 때 생태계를 위한 용수 공급 우선순위가 국제 표준에 맞게 설정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은 이제 금년서부터 가뭄과 관련된 또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장기간의 가뭄에 대한 그 대응과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환경부에서 정성조 서기관님이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디지털 홍수 예보단이라고요. 여러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우리 수공에서는 그 지금 아까 앞전에 발표를 해주셨지만 DT 관련해서 저희가 AI 홍수 예보하고 DT 관련된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서 뭐 계속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비구조적인 대책 이쪽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저희가 지금 팀이 하나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몇 개월째 좀 일을 하고 있는 정성조 서기관입니다. 일단 그 저희 국과장님 오셔야 되는데 오늘 예기치 않게 지금 어제부터 예산 소위 진행하고 오늘 전체 회의 좀 진행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 지금 계속 대기하고 계셔서 부득이 불참했다는 거를 좀 그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요. 갑자기 저도 이제 이 그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의 자료를 한번 그 회의 계획을 한번 봤는데요. 그래도 아까 그 생태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이 주제 자체가 좀 고루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에 솔직히 좀 안도의 한숨이시더라고요. 저도 그 물안경 쪽에 주로 일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수자원 쪽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좀 그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류만 놓고 보면 이제 수자원 쪽이 이제 저희 그 환경부 물 관련된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 어제 그 예산 소위 뭐 통과된 것도 보면 수자원 예산이 1.2조에서 한 2조 정도로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되는 이제 결과를 좀 처리를 좀 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중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환경부는 뭐 하냐? 물론 행안부도 그 재난 관련된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도시하천 유역 침수 방지 대책법이라고 올 그 여름에 좀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3월 15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그 장관님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시행령 하위법령들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 입법 예고가 나갈 겁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거고요. 저희 쪽 그 이제 그 법안을 구조적으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법 안에는 어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홍수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가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환경부가 하는 역할은 도시 침수 예보라는 게 이제 새롭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 중심으로 홍수 예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하천 중심의 75개 지점에 대한 그 특보 예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를 223개 지점으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좀 늘려서 홍수기 전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늘려서 홍수 예보를 좀 할 거고요. 도시 침수 예보라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좀 구축을 해서 도림천에 홍수 예보 시스템을 좀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하고 하천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하천 하수도를 연계하는 홍수 예보 시스템 올해도 한 40여 회 정도 자료 제공을 서울시에 좀 했는데요. 이 시스템들을 한 2030년까지 한 60개 정도로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대책들을 좀 검토를 좀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홍수 예보는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23개 지점으로 늘리면서 아무래도 그 뭐 홍수를 예보하는 예보관들이 그 사전 검토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AI 홍수 예보 시스템을 지금 현재 그 플랫폼 구축을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짓고요. 내년 상반기 그 홍수기 전에 모두 좀 가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뭐 AI가 딱 던지면 한 3초 내지 5초 정도면 여기가 침수가 그 하천 수위죠. 하천 수위가 예측이 돼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지금 올 12월 달에 좀 발표를 쭉 하려고는 하는데요. 치수 대책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도 지금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 나눠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솔직히 구조적인 대책은 예산 수반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뭐 모든 돈을 그 환경부 예산을 이쪽에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거기에 거주하시는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그 생명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예보 체계 이거를 좀 선진화를 해서 내 지역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건 자기가 서 있는 위치 기반으로 그 위치에 홍수의 그 상황들이 어떻게 발령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요즘은 핸드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서 추후에 여기가 어떻게 변할 거라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게 정확도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일차적인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도 보여지고 그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추진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대책 안에서는 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환경부가 이제 댐 건설 저도 솔직히 환경부 출신인데요. 수전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 환경부가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는 저 은퇴하기 전까지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이제 그런 논의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뭐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구조적인 대책의 주 포인트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그릇을 키운다라는 개념이고요. 댐이라든지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그런 그 대책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 그 대책들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대심도 터널이나 뭐 지하방수로 같은 경우는 뭐 익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꼭 지하방수로 그 대심도까지는 아니어도 중소규모 그 터널 같은 경우도 좀 그 제가
수요 조사를 하니까 한 2개 정도는 현재까지는 뭐 제가 조사된 거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병합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할 그럴 계획에 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그 대책들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오늘 와서 이제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물론 아까 처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생태도 고려되고 수량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 토론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한 가지 조금 그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를 어떻게 내가 줄다리기를 할 거냐, 그네를 탈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걸로 끌려갈 건지, 아주 현실적인 걸로 끌려갈 건지, 그거는 정책하는 제 입장에서,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 이거를 어느 쪽에 그 추를 두고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정치권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통계 수치가 이런 것이 잘못 확인돼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금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뭄도 얘기 나왔고 수량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가뭄 같은 경우를 단적인 예를 들면, 실은 물 공급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지 이 물을 쓰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솔직히 논의 자체들이 거의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 자체가 뭐 수자원이나 물환경이나 그 포인트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 쓰는 사람들이 물을 허드렛게 쓰면 그만큼 물을 쓰는 이 비경제적인 그런 물 사용량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도 뭐 하수 제이용이나 이런 걸 좀 해봤지만 그 물 제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자꾸 그 정책적인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시는지, 이게 제가 그 환경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경제적인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물 쓰는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모든 정책의 수단으로서 좀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저희 이제 그 앞에 패널 토론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을 그냥 단순하게 수자원이니 수질이니 이런 측면을 놓고 보지 말고 전체 물을 그 융합하는, 이제 저희도 물 관리 일원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물을 융합하는 그런 정책으로, 서로 상생하는 정책으로 모든 정책들이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서기관님께서는 지금 디지털 홍수예보단에 계신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 끝으로 가뭄과 관련해서 뭐 수요 관리 측면에서의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이제 수질, 수량 모든 것들을 갖다 융합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여기서 토론해 주신 분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